던로우 독트린 얘기하면서 필요할 때 타국의 영토에서 군사작전을 개시할 수 있는 근거를 딱 제시해 줍니다. 지금 생각하면 살 떨리죠. 그러네. 아니 이미 그러면 멀리 수를 좀 내다보고 미리 다 사인을 준 거예요. 나왔네. 제가 볼 때 이란 공격 이거 작년 중반에 이미 결정됐을 거예요. 지금 이란 쳤죠. 뭘 위해서? 중국 때려잡기 위해서. 궁극의 적이 중국이란 말이에요. 제가 이번에는 진심이다라고 저는 생각했던 게 항공모함 선단 2개를 보냈단 말이에요. 이게 미국 군사력의 거의 40%를 차지한다고 합니다. 45%를. 이건 진심이란 얘기예요. 그냥 보여주기식 싸움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걸 미리 보고 미리 포지션을 잡을 생각을 하셔야죠. 여기서 이게 언제 끝나? 이게 뭐가 중요합니까? 안녕하세요 여러분, 장혜진입니다. 세상에 돈이 되는 모든 이야기 어디에 숨어 있을까요? 지금부터 머니스코프로 확대해서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중동 전쟁으로 인해서 국내 증시의 변동성이 무엇보다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오늘은 이춘광 레그넘 투자자문 대표와 함께 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저희가 시장이 이런 상황이라서 좀 급하게 모셨습니다, 대표님. 그래서 어제만 해도 이제 국장 끝났어, 미장으로 옮겨가야 돼, 이런 이야기를 하다가 오늘 다시 국내 증시가 뭐 이럴 수 있나 싶을 정도로 반등을 하고 있어요. 저희가 막 하루가 다르게 매수 사이드카, 매도 사이드카를 왔다 갔다 하면서 보고 있는 상황인데 어떻게 해요? 이제 국장 떠나요? 아니면 아직 기다려요? 기다리는 게 아니고 어제가 돌이켜보면 전저점이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절대 홍보하는 거 아닙니다. 그저께 제 개인 유튜브에다가 그저께 기준으로 내일이나 모레 정도가 저점일 테니까 저점 매수의 기회를 반드시 잡아라 라는 말씀을 드렸고, 말씀이 나온 김에 전쟁이라고 하는 이슈는 초장기, 이번에 중동 같은 경우도 이게 이제 월스트 케이스가 초장기로 가서 호르무즈 해협이 정말 100% 셧다운이 됐을 때 중동이 중요한 건 딱 하나죠. 유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유가가 천정부지로 뭐 100불, 90불, 100불 넘고 이럴 때가 워스트 케이스였던 거지, 요거가 아니라고 하면 전쟁은 보통 역사적으로 봐도 단기적으로 끝났던 게 보통이에요. 그럴 때마다 항상 전 저점이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생각난 김에 1941년에 진주만 공격 때부터 쭉 크고 작은 전쟁들을 쭉 제가 S&P 500하고 다우존스 지수를 실제로 이렇게 숫자를 계산해 보니까 그때 욤키프르 전쟁 1973년도에 이집트하고 시리아가 이제 이스라엘을 갑자기 위아래에서 때려가지고 중동 전역으로 확정됐던 그때는 호르무즈 해협이 딱 셧다운이 됐었어요. 그때가 발발 전과 후로 유가가 자그마치 4배가 상승합니다. 한 1, 2주 만에. 네. 이거 케이스 하나 빼고 나머지 모든 크고 작은 전쟁 때는 뭐 전쟁 발발 전에 한 평균 5에서 7%, 물론 한 17%까지 빠졌던 적이 있었어요. 그 케이스를 포함해서 짧으면 전쟁 발발 직후에, 짧으면 일주일 동안 전 저점을 항상 전고점을 회복을 했고, 그 이후에 좀 길게 보면 한 8개월, 길게 1년까지도 갈 거 없습니다. 8개월에 이미 다 회복해서 크게는 막 80%도 상승을 했고, 이런 패턴을 보였다는 것이죠. 그럼 이제 문제는 중동이 확전될 거냐? 어제 분명히 뉴스 또 나왔죠. 그 NYT에서, 뉴욕타임스에서. 그게 저는 오보가 아닐 거라고 봐요. 뉴욕타임스 정도 되면 굉장히 그 정보력이 막강한 언론사고, CIA 통해서 이란 정보국에서 그 전쟁 끝낼 수 있도록 협상을 하자라는 물밑 접촉이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저 그거 봤거든요. 지금 너무 소름 끼치는 게, 제가 그 뉴스를 휴대폰 알람으로 봤는데 순식간에 사라지던데요. 이제 뭐 행정부든 정보국에서 뭔가, 제가 볼 때는 의도하지 않게 흘렸을 리가 없어요. 그건 뭔가 인텐션이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아니 정말로 어제 저녁을 먹다가 그 알람이 딱 떠가지고 우리 이제 빨리 팀에다 공유를 해줘야겠다 하고 딱 봤는데 없어진 거예요. 그 직후에 어제 저녁쯤에 우리나라 언론에서 이게 오보였다, 또 심지어 그런 뉴스가 나왔죠. 기사가. 근데 저는 그거 오보가 아니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 전쟁이라고 하는 게 정말 모든 것을 다 걸고 심리전, 정보력 갖고 총력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정보국 양국의, 양진영의 정보국에서도 뭔가 물밑 작업이 없지 않죠. 반드시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말씀이 나온 김에 한 이틀 됐죠 벌써. 이란이 자충수를 뒀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는 것이,
때리려면 미국 군함이나 이스라엘이나 때리던가요. 그러니까요. 가만히 있는 UAE나 중동 주변 국가들 막 7개 국가 막 때리고 있잖아요. 아니 이제는 뭐 혼자 어떻게든 해보겠다 이런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이게 뭐 하메이니 지도자 폭사했고 지도부 자체가 거의 괴멸됐다고 하잖아요. 그럼 이제 뭐 잔당이라는 표현을 써도 될지 모르겠는데 남은 세력들이 이 아비규환일 거 아니겠어요. 그럼 차라리 죽느니 끝까지 해보다가 죽자 뭐 이런 세력도 분명히 있을 것이고 아까 NYT에서 나왔던 것처럼 유화적으로 여기서 더 가면 안 돼. 빨리 좀 마무리해야 되는 세력이 또 있겠죠. 뭐 그런 것들이 막 혼재돼 있는 것 같은데 큰 흐름은 그 7개 국가 가만히 있는 7개 국가를 막 때리고 이게 저는 자충수였다고 봐요. 전통적으로 중동 국가들은 서방하고 뭔가 알력이 있더라도 종국에 가서는 항상 뭉칩니다. 이스라엘만 빼고 이스라엘은 이제 이 서방부 편을 항상 드니까 미움을 받는 그렇죠. 건데 중동 국가들은 이슬람으로 엮여 있기 때문에 순이냐 시아냐에 따라 뭐 급진이냐 완화냐 틀리겠지만 그랬었는데 거기에 찬물을 끼얹는 거예요. 가만히 있는 국가들을 때려버리니까 뭐라고 계속 지금 발표 나오고 있습니까? 다른 국가들이 여기까지만 해. 여기 더하면 우리도 원점 타격 시작할 거야. 플러스 바로 하루 지난 다음에 독일, 영국, 프랑스가 참전할 수도 있으니까 적당히 해. 근데 어제 그 튀르키예라고 하죠. 튀르키예 영공으로 이렇게 뭐 탄도미사일 쐈다는 거잖아요. 네. 나토군이 요격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게 물론 이제 참전을 하겠다는 사인은 아닙니다. 일단 그 방어를 했죠. 뭐 차원에서 한 거니까 이렇게 확전이 되는 게 누구한테 절대적으로 불리할 거냐. 여기서 3차 대전으로 가니까 막 아비규환이 될 거다. 이거는 좀 요원한 얘기고요. 여기서 각국들이 막 참전하는 그 단초를 지금 그렇게 바라고 있는 것 같아요. 이란은. 그래야 뭔가 협상을 하는 레버리지가 생기니까 유가도 뜰 것이고. 근데 미국을 위시해서 이 뭐 다른 서방 지역 국가들도 바보는 아니잖아요. 거기까지 가고 싶지 않겠죠, 분명히. 그래서도 안 되는 것이고. 저 역시도 뭐 제 개인 뭐 유튜브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 그렇게 장기전으로 가지 않을 거라고 지금도 생각하고 있고 네. 그 다행히 그렇게 생각하는 그림대로 지금 가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 이슈가 돌이켜보면 좀 돌아왔는데 어제가 저는 전저점이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런 아주 그냥 발빠르게 돌아가는 그런 외교 상황 때문에 어제 국내 증시를 진단해 보자면 이제 어제는 매도 사이드카에 이어서 역대 4번째 동시 서킷 브레이커가 발동이 됐습니다. 저는 주식장을 보면서 이게 왜 안 움직이지? 저도 어제 같은 경우는요. 네. 굉장히 비현실감이 들었어요. 그러니까요. 제가 이 업계 98년, 99년도부터 있었는데 9.11 사태 때 이런 약간 느낌이었는데 심지어 정확하게 숫자로 따지면 9.11보다 더 큰 폭으로 빠진 겁니다. 어제 뭐 12, 13% 정도가 빠졌죠. 코스닥 14%, 코스피가 12점 몇 프로 빠졌으니까요. 네. 제가 어저께 또 이제 그 계산을 딱 해보려고 보니까 어제 저 그 종가가 정확하게 코스피는 2월 2일 종가로 딱 돌아갔고 한 달 거 다 반납한 거예요, 하루 만에. 그리고 이제 이틀 만이겠죠. 네. 코스닥은 1월 16일인가 1월 중순 거 한 달 반 전으로 딱 되돌이표 한 건데 자, 또 한 번 전쟁의 다른 단면을 얘기를 해보죠. 전쟁이라고 하는 게 진짜 심각해지려면 아까 용키프르 전쟁 말씀드렸던 거 용키프르 전쟁은 73년도에 전 지역으로 확대가 되면서 그 용키프르 전쟁 때문에 1차 오일 쇼크가 왔던 것이고 길게는 2차 오일 쇼크가 왔던 겁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하이퍼 인플레이션이 유발됐죠. 전 세계가 스태그플레이션을 촉발했던 아주 심각한 사태였어요, 그때. 그러니까 지뢰 전쟁만 남으면 꼭 중동에서 이렇게 가지 않을까, 뭐 지뢰 이제 좀 겁먹는 이런 그렇죠. 반응들을 보이는데 네. 좀 안타깝고 이번 전쟁의 관전 포인트 중에 하나는 이게 용키프르 전쟁과 같이 길고 정말 셧다운이 100% 되고 이것만 아니라고 하면 단기적으로 끝날 거고 또 하나 간단히 좀 요약을 하면 결국 이 전쟁이라고 하는 것이 기업 펀더멘털이나 크게는 경제 펀더멘털에 훼손이 있을 거냐는 거죠. 그래서 제가 용키프르 전쟁을 예를 든 건데 저는 아직까지도 그런 그 피해가는 징후를 발견하지 못하고 있고 이번 전쟁 직전만 해도 마두로 체포한 게 물론 전쟁은 아니었습니다. 어쨌건 지정학적인 갈등이었잖아요. 그렇죠. 그 작년에 벌써 6월인가요? 이란 이스라엘 전쟁이 있었어요. 그때도 주가 어땠습니까? 별 영향 없었습니다. 왜냐? 경제 펀더멘털과 기업 펀더멘털은 전혀 달라진 게 없거든요. 그 정도의 확전이 안 갈 거라고 보죠, 저는. 그래서 저점이었다는 거고 한국도 마찬가지죠. 어제 12% 빠지긴 했지만 오늘 한 11% 오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저는 사실 이만큼이 오를지는 몰랐어요. 한 7, 8%? 네. 5% 선상 정도 반등하지 않을까. 근데 확실히 우리나라도 기세가 센 것이죠. 물론 그 기세가 세다고 하는 거는 기업의 이익이 달라졌습니까? 이제까지 끌어왔던 기업들의 이익 패턴이 달라졌나요? 어떤 국가 경제가 펀더멘털은 그렇게
썩 좋은 상황은 아니었지만 그 좋은 상황 아닌 거에서 더 뭔가를 안 좋아지는 요인인가? 그거 아니잖아요. 그러면 되돌리만 하는 것이죠. 좀 쉽게 생각하자고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아직은 아니에요? 아직은 국장이 남아 한 있습니다. 일주일 정도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호르무즈 이란이 이제 그 협상이 거의 뭐 끝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아직 시작도 안 했죠. 이제 하려고 하는 단계죠. 그러면 이제 이란에서는 계속 호르무즈에 다 막을 거고 공격할 거고 뭐 이런 식의 어떤 레토릭들이 남발할 거예요. 그러면 한 일주일 정도는 좀 왔다 갔다 하지 않을까 싶은데 그래도 이게 여기서 막 전저점을 깨고 완전히 기세가 바뀐다거나 추세가 바뀌는 이런 문제 절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변동성이 심한 상황에서는 우리가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까요? 소위 어제 같은 경우에는 뭐 개인들이 이걸 감당할 수 있었느냐를 판단해 봤을 때 감당 못하죠, 이런 거. 상당히 어려웠을 것 저희도 같아요. 감당 못하고요. 네. 이걸 어떻게 대응합니까? 수십억씩 갖고 있으신 분들은 별로 없으시잖아요. 네. 그래도 몇천, 몇억 수준일 텐데 그 정도 수준은 한꺼번에 다 매도를 해도 팔리긴 합니다. 근데 이제 그게 뭐 쉽진 않겠지만 그렇죠. 계속 떨어지고 있으니까 네. 그래도 저희처럼 뭐 몇백억 또는 다른 기관처럼 막 몇천억씩 갖고 있는 그런 분들 대응 못합니다, 이거. 이런 전쟁이건 앞으로도 작은 계절성이나 뭐 5월 달에 케빈 워시가 실제로 제롬 파월을 잇게 될지 어떨지 이런 자잘한 요인들이 많을 거예요. 그런 것들을 항상 생각을 해서 제가 사실 작년 초부터 이제 방송 출연하고 인터뷰를 하면서 항상 강조했던 게 자산 배분을 해야 되고 같은 자산 내에서도 항상 분산을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있고 물론 자산 배분을 해서 분산을 하면 시장이 상승할 때 개별 몇 개의 포커스를 못 두니까 수익률이 그만큼 따라갈 수는 없긴 해요. 근데 여기서 많은 오류들이 있는 것 같아요. 오류라기보다는 좀 갈리는 것 같은데 그러면 올라갈 때 몇 개에 집중을 해서 가능성이 좀 낮은 석세스 레이쇼가 좀 낮더라도 한번 속된 표현으로 질러볼 거냐 아니면 저희처럼 조금 더 완만한 수익률을 패턴을 보이더라도 하락하거나 변동성을 좀 평소에 어느 정도 해지를 하고 갈 거냐 이건 개인의 몫이라고 봐요. 그런데 어제나 그제 이런 경험을 보시면 적지 않은 투자자분들께서도 여러 가지 생각을 드셨을 겁니다. 아 이래서 좀 나눠놔야 되는 거구나. 또 레버리지가 꼭 좋은 건 아니구나. 이번 계기에 이런 어떤 리프레시 할 수 있는 또 그런 순기능은 있지 않을까요? 네. 네. 뭐 거의 어제는 롤러코스터가 정점까지 올라갔다가 내려오는데 너무 빨리 내려서 내릴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최근에 이제 이런 국내 증시의 변동성을 보면서 미국 증시로 옮겨가야 하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분들이 많이 계실 텐데 그런데 여기서 또 하나 중요한 문제가 부각이 됩니다. 바로 환율이었는데요. 달러 원 환율이 1,500원을 찍었습니다. 근데 이게 미국 주식을 투자할 때 환율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굉장히 중요하고 포트폴리오 수익률에 적지 않은 역할을 해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환율 때문에 저는 그러니까 수익률은 마이너스인데 환율 때문에 수익을 봤다 이런 분들도 봤어요. 실제로 저희 포트폴리오가 지난 이틀 동안 오히려 플러스였습니다. 아. 큰 폭의 플러스였어요. 환율 때문에요? 네. 오. 환율도 있었고 뭐 종목 몇 개마다 이렇게 빠지고 네. 안 빠지고 이런 게 있었으니까. 오. 그저께 같은 경우는 저희 주식형 네. 기준으로 1.5% 플러스였고요. 어제 같은 경우가 1% 정도 플러스였습니다. 어제 좀 많이 빠졌으니까 빠진 거를 환이 한 2점 몇 프로, 3% 가까이 상승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네팅해서 한 1% 오히려 플러스였어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가 잦진 않습니다. 미국 자산, 특히 해외 자산, 특히 미국 자산에 투자한다고 하는 또 다른 메리트 중에 하나는 아까 제가 위험 관리를 평소에 해야 된다고 했잖아요. 자산 배분을. 자산 배분이라는 거는 국내 자산 중에도 채권과 주식이라든가 다른 자산을 섞기도 하지만 국내 주식 내에서도 분산, 또 국내 주식과 해외 주식 또는 해외 자산을 적당히 섞는 것도 분산이죠. 이 글로벌과 국내를 섞을 때 해외 자산을 투자를 해놓으면 이렇게 위기가 왔거나 뭔가 지정학적인 문제 어떤 뭐 크나큰 변동성 이럴 때는 안전자산 선호라는 게 반드시 있게 마련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가장 많이 찾는 안전자산 중에 하나가 대표적으로 세 개 꼽으라고 한다면 금, 미국 국채, US 달러인데 네. 미국 국채는 얘기가 좀 다릅니다. 유가 뜰까봐 이제 가격이 빠졌으니까. 그렇죠. 금은 사실 가격 부담이 있죠. 쉽지도 않고 네. US 달러가 가장 쉽게 리퀴드한 취할 수 있는 해자잖아요. 그래서 오르면서 증권 가격은 빠지지만 또 증권 표시 달러 표시 증권이기 때문에 달러 값이 상승하면 오히려 이런 위기 때는 그 해지할 수 있는 이런 어떤 뭐 기능이 아주 빛을 발하더라고요. 예. 그렇네요. 그래서 이번 위기, 이번 전쟁 때 제가 출연을 하게 되면 이 강조를 한번 꼭 다시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죠. 좋습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상방이 한번 열렸어요. 1,500원 갈까? 했던 그런 부분을 어떻게 보면 터치하면서 확인을 한번 한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앞으로
문제가 더 심각해지면 1,500원 그 이상도 갈 수 있어라는 가능성을 연 건데 앞으로 상방 어느 정도 열려 있다고 보시나요? 저는 상방은 좀 제한적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사실 제가 뭐 30몇 년 이 업계에 있었는데요. 웬만한 건 대충 예상을 해요. 로데이터를 가지고 쭉 과거 경험을 해서 전망을 하니까. 근데 딱 두 개 유일하게 유가와 환율은 전망할 수 없어요. 이게 해지 수요도 워낙 많고 사이즈도 워낙 크기 때문에 또 유가 같은 경우는 굉장히 전략 자산이라서 이게 시장 논리로도 해석할 수가 없단 말이죠. 제가 뭐 저기 핑계를 삼자는 게 아니라 환율 1,500원 뚫고 1,500 뭐 1,460원 쉽지 않아 보이고 그래도 우리나라가 미국에 비하니까 경제 성장률이나 체질이 약해 보이는 거지. 그래도 신흥국 끝단에 있는 선진국 초입에 있는 국가들 중에는 그래도 우리나라 경제 뭐 센 편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지금 기업 실적들이 굉장히 잘 나오고 있잖아요. 그걸 선반영을 좀 많이 한 감은 없지 않아 있다는 얘기는 할 수 있지만 추세가 꺾이거나 또 그거를 단적으로 보여준다는 환율이 막 1,450원 뚫고 1,460원 가는 길은 쉽지 않고 에도 불구하고 그렇다고 환율이 1,300원이 보이기도 굉장히 낮을 것 같아요, 가능성이. 왜냐하면 미국과 한국이 기본적으로 이 전쟁 이슈가 아니더라도 기본적으로 그 정책금리 차가 지금 네. 거의 150bp입니다. 그리고 10년물 시장금리도요, 거의 50bp, 60bp 차이가 나요. 원래는 우리나라 금리가 더 높아야 됩니다. 근데 지금 역전이 돼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환율이 우리가 기대하는 만큼 막 1,430원, 20원 가기가 저변 자체가 조건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게다가 가장 중요한 우리나라 경기 성장률, 지난 2025년 한 해 성장률이 겨우 1.5% 찍었어요. 네. 미국이 많이 떨어졌다고 했는데 2.2%입니다. 야. 전 세계 나라에서. 1위 경제대국, 네. 기축통화국, 군사 강국 대국 1위가 매년 2% 이상 성장을 지금 3, 4년째 계속하고 있어요. 이러니까 환율이 안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다시 좀 돌아왔는데 1,450원 깨고 막 1,460원 장중에 터치는 할 수 있죠. 뭐 어제 워낙에 아비규환이었으니까 네. 그걸 가지고 상단의 가능성을 우리가 또 깊이 본다는 거는 너무 많은 정보 영수에 쓸데없는 시간을 쏟는 거다 이런 생각 정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좋습니다. 뭐 이러한 사태 여파로 정말 많은 것들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환율 앞서 저희가 이야기를 했고 그다음에 증시도 그랬는데요. 국내 증시도 흔들렸지만 사실은 국내 증시가 너무 많이 흔들렸기 때문에 그 사이드에 있는 국가들이 보이지 않았어요. 근데 다른 국가들도 분명히 출렁였거든요. 그 안에 미국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보다는 증시의 영향이 크진 않았어요. 오히려 저는 미국이 훨씬 더 여파를 받을 것으로 예측을 했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뭐 미국 증시를 한번 지금 시점에서 판단해 본다면요? 저는 앵커님하고 전혀 반대로 생각했어요. 그래요. 한국이나 다른 나라가 많이 빠질지언정 미국은 별로 안 흔들릴 거다. 왜냐? 아까도 표현드렸지만 중동 전쟁이 다른 국들한테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거는 많지도 않아요. 딱 하나입니다. 원유 공급, 유가예요. 네. 미국이 2018년 9월부로 일일 생산량, 원유 생산량 1위로 등극을 하고요. 70년 동안 막혀 있었던 원유 순수출 금지 법안을 해제합니다. 2019년 9월 달에. 그 말은 자국에서 생산되는 원유 자체가 남아 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중동이 뭐 셧다운이 되더라도 가장 피해갈 적은 국가가 어디냐? 자급자족을 이미 끝낸 미국이 가장 적겠죠. 오히려 이 상황을 기다리고 있는 거 아니에요, 미국이? 뭐 그런 게 다 막 믹스가 돼 있겠죠. 네. 뭐 그것까지 얘기하기 시작하면 너무 기니까. 그래서 생각보다는 그렇게 많이 안 빠졌던 것이 어떻게 보면 당연한 수준 아니었겠나. 이틀 동안 한 3% 정도 빠졌으니까요. 그 정도면 뭐 양호하죠. 그리고 이 3%가 대단한 게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는 것이 2022년도에 인플레이션 파이트 하겠다고 금리 0.5인가에서 5.5%까지 올렸으면 그때는 다 아주 뭐 전 세계 증시가 박살이 났을 맞죠. 때니까 그건 네. 빼고 23년, 24년, 25년 3년만 볼까요? 23년 초반에 이 계절성이라는 게 또 있어요. 또 봄에 한 번, 가을에 한 번 꼭 빠집니다. 역사적으로 12개월을 쭉 놓고 보면 2월 달에야만 0.5% 평균 S&P 빠졌고 3월 달은 거의 보합 약했고 9월 달이 제일 안 좋아요. 1.4% 빠지니까. 거기에 맞물린 데다가 2023년도 그 봄에 벌써 해묵은 얘기가 됐죠. 실리콘밸리 등 지방은행 파산 나면서 한두 달 만에 근한 10%, 15% 빠졌습니다. 그리고 고해 가을 8, 9월 달 즈음에 그 페드에서 금리 인상 계속 기존대 안 내릴 거다 해갖고 또 한 7% 빠졌어요. 네. 그 다음에 2024년도 봄에도 금리 인상 이슈가 여전히 하면서 봄에 한 번 또 5% 빠졌고요. 2024년도 가을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그 유명하고 말도 많은 쓸데없이 저는 말도 많은 쓸데없는 이슈라고 보는데 엔캐리 트레이드 촉발 이것 때문에 또 한 8% 빠졌습니다. 일주일 만에. 그리고 작년 초에는 관세 문제 때문에 자그마치 2월부터 4월까지 네. S&P 19.8% 빠졌어요. 그리고 작년 가을에는 별 문제가 없었어요. 좀 뒤늦게 네. 11월 말에서 한 12월 초에 약한 조정 빼고는 그러니까 지금 한 최근 3년만 봐도 한 4-5번의 계절성 플러스 갖가지 이슈 때문에 지금보다 더 큰 하락을 다 겪고 그 이상 올라오고 있습니다. 거기 이거 빗대서 생각해 보면 요번에 더 큰 어떻게 보면 이슈인데도 불구하고 한 이틀 어제부로 조금 잠잠해졌다 생각하거든요. 네. 한 뭐 4% 미만의 하락을 보인 거니까 이 정도면 양호하다고 봐야죠. 그러면 우리가 추후에 이야기할 때는 뭐 이때는 미국과 이란의 전쟁 때문에 한번 흔들렸다 이렇게 거론할 수 있는 뭐 그냥 그런 지나갈 하나의 수 이벤트가 되겠네요. 그리고 또 정치적으로도 그렇게 만들 거고요. 네, 트럼프라는 분이 지금 11월 3일 날 말이 중간선거 이거 총선거입니다. 그러니까요. 저는 근데 그런 그 큰 수를 두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위험한 어떻게 보면 리스크를 안고 간다는 게 조금은 좀 어떤 생각을 하시는지 궁금하더라고요. 제가 그 참고로 미국 대학원에서 미국 전공을 했고요. 어, 미국 회사에서도 오래 근무를 했고 네, 미국 시간을 꽤 오래 봤습니다. 미국 시장을. 그렇다는 말씀을 전제로 이 미국이라는 나라는 되게 투명해요. 제가 볼 때는. 멀리 갈 것도 없죠. 작년 12월 초에 NSS 보고서 발표됐습니다. 네. 국토안보전략보고서인가 하여튼 한글로는 좀 그런데. 그리고 실행기억으로 지난 1월인가요? NDS 보고서 발표했죠. 국방전략보고서. 네. 거기서 주 내용이 뭐였습니까? NSS 주 내용이 4가지였습니다. 중국 까불지 마, 유럽 들뜨러지 타지 말고 똑바로 해. 힘의 균형에 기반해서 전 세계 특히 서반구의 지배력을 복원할 거야. 이 서너 가지 천명을 했죠. 그리고 한 달 있다가 1월 달에 NDS에서 여러 가지 발표하면서 가장 제가 그때 방송에서도 그 한 줄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살짝 제가 밑밥을 던지고 말았는데 그때 무슨 내용이 있었냐면 던로우 독트린 얘기하면서 필요할 때 타국의 영토에서 군사작전을 개시할 수 있는 근거를 딱 제시해 줍니다. 지금 생각하면 살 떨리죠. 그러네. 아니 이미 그러면 멀리 수를 좀 내다보고 미리 다 사인을 보고서가 준 거예요. 나왔네. 네. 사인을 줬다고 표현할 수도 있는 것이고 제가 볼 때 이란 공격 이거 작년 중반에 이미 결정됐을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항공모함 선단 2개가 배치돼 있죠. 같지 않습니까? 네. 에브라함 링컨, 제럴드 포드. 에브라함 링컨 가장 센 항공 전단 중에 하나입니다. 이게 연료 채우고 정비하고 하는데 몇 주 걸리겠습니까 이거? 몇 개월씩 걸립니다. 이미 다 그때 결정됐었던 거예요. 그런 생각을 가지고 NSS 보고서 한 달 있다가 NDS 보고서 발표한 거예요. 그리고 직후에 뭐 했습니까? 마두로 때려잡았죠. 네. 그러고 나서 한 달도 안 지나서 지금 이란 쳤죠. 뭘 위해서? 중국 때려잡기 위해서. 궁극의 적이 중국이란 말이에요. 아까 NSS, NDS 보고서에 공식적으로 주적 4개를 두 번째 언급을 합니다. 글로벌 전략 방어선을 보면 미국이 모든 보고서가 공식적으로 천명하는 적국 딱 4개가 있어요. 러시아, 중국, 북한, 이란. 이 순서대로 가는 거예요, 지금. 저는 그런 관점 포인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다음은 어디예요? 자, 북한이에요? 하나 좀 덧붙이고 싶은데, 자, 네. 이래서 미국이란 나라는 자국의 경제 이걸 가지고 자국의 정책을 가지고 막 민주당, 공화당 굉장히 막 헐뜯고 난리가 납니다. 불과 한 두세 달 전에 작년 11월 달에 최장 셧다운까지 시켜버리니까요. 그런데 미국을 우리가 좀 반면교사에 삼아야 되는 거는 해외 지정학적인 어떤 패권의 문제, 해외 뭐 경제적으로나 어떤 측면에서 경쟁력을 과 관련된 이슈에 대해서는 항상 원보이스를 내고 국내 정치나 뭐 이번 지지율하고 상관없이 굉장히 장기적인 관점에서 일관되게 수행을 해요. 그런 흐름으로 별도로 봐야죠, 이거는. 보여주기식으로 이란이랑 협상을 하는 척은 했잖아요. 그건 왜 한 건가요? 그때 미리 간을 봤겠죠. 나 이거 때릴 수도 있는데 지금 네가 한번 기회 줄 테니까 빨리 닫어. 그럼 이란은 이제 설마 했던 건가요? 그랬겠죠. 그런데 제가 어제 모 인사한테 들었던 얘기는 작년 6월 달에 비투 폭격이 가서 한 7대가 가가지고 초토화 시켰다고 했었잖아요. 핵시설을. 근데 그게 지하 정말 가장 끝에 핵시설까지를 때리진 않았다고 합니다. 문 열고 들어가는 딱 그 초입까지 때렸다고 그래요. 와. 경고를 한 거죠. 그런데 그 그러네요. 이후에 이란 대응이 뭐였습니까? 계속 결상전, 뭐 하마스 등 이렇게 간접적으로 지원해가지고 미국 공격하고 뭐 200 그랬죠. 몇십 명 네. 사망하고 이런 짓을 계속했잖아요. 안 되겠다.
그러니까 한 번 기회를 딱 그냥 명분 쌓기 하는 거 아니었겠어요. 그리고 제대로 때리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번에는 진심이다라고 저는 생각했던 게 항공모함 선단 2개를 보냈단 말이에요. 이게 미국 군사력의 거의 40%를 차지한다고 합니다. 45%를. 이건 진심이란 얘기예요. 그냥 보여주기식 싸움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오늘 들어오면서 보니까 해외 외신들 보니까 이제 영공으로 제대로 전방위로 또 폭격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요. 아예 씨를 말리겠다는 의지인 거죠. 그래서 그 정도 해석하고 있어요. 아니 기회가 있었는데 일단은 그 기회를 보지 못한 이란이 이제 그렇죠. 어떤 결과를 맞이할지 저희가 어떻게 보면 실제 지금 상황으로 목도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결과는 뻔하죠. 미국이 원하는 대로 끌어가야지 안 그러면 이거 초토화시키겠다는 거 하는 건데 네. 저는 그런 정도고 보고 있습니다. 어, 마두로가 체포되고 이란의 하메이니가 공격 개시 1시간 만에 폭사되고 지배층들이 거의 괴멸되고 이 사태를 보는 전 세계 여러 인사들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가장 살떨려하는 사람이 누굴까? 북에 있는 분이죠. 그러겠죠. 네. 근데 제일 골치 아픈 국가는 또 어딜까? 중국이겠죠. 아 중국이에요. 중국, 자, 과거와는 좀 다르지만 석유나 원유의 역할이 지금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과거에는 더 중요했었고요. 근데 지금은 상대적으로 좀 덜 중요해지긴 했어요. 대체 에너지도 개발됐고 효율성도 높아지고 했으니까 경제 규모 자체도 커졌으니까 에도 불구하고 호르무즈 해협의 일일 물동량이 전 세계 원유의 20%를 차지합니다. 이건 곁다리 얘기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만 해도 우리나라가 어저께 많이 빠진 것도요. 가격 부담도 있었겠지만 원유 의존도가 거의 95%가 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뭐 그런 핑계를 대고 있었는데 하여튼 중국이라고 예외겠습니까? 중국 땅에서 원유 자급자족 되나요? 아니죠. 중국이 외국에서 수입하는 원유의 70%를 2개 국가가 충당했었습니다. 베네수엘라, 이란. 딱 그 두 국가네요. 베네수엘라가 일단 미국 영향권에 들어갔죠. 네. 제가 볼 땐 이란도 좀 성급한 판단이긴 하지만 미국 영향권에 점점 들어가고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일단 원유 수급 차질이 굉장히 지대할 거 아닙니까? 참고로 중국이 수입하는 원유의 70%를 2개 국가가 된다고 그랬는데 이란에서 수출하는 전체 수출 원유의 80%가 중국이 수입합니다. 이 2개 국가에서 만약에 원유 차질이 되잖아요. 경제가 어떻게 할지 몰라요. 지금 중국 경제 만만치 않은 상황이에요. 결국 이렇게 지정학적으로 여기 때리고 저기 때리고 하는 게 중국 잡자는 겁니다. 중국 잡자는 얘기는 트럼프가 시작한 거 아니에요. 2010년 이전에 오바마 정부 때부터 이미 시작했어요. 피벗 투 아시아라는 거 기억나세요? 피벗 투 아시아란 말이 그겁니다. 전 세계에 쫙 뿌려져 있던 군사력이나 정보력을 아시아로 다시 싹 선회하자. 왜? 중국 때려잡아야 되니까. 그때부터 이미 시작한 거예요. 뭐 민주당 대통령, 공화당 대통령,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진영 상관없이 지정학적인 문제, 대외 경쟁력은 원보이스를 낸다고. 그래서 결국 중국 때려잡자는 건데, 자 그러면 북한 입장에서 그렇고 중국 입장에서 그렇고 계속 제가 막 연달아 생각이 나는데 네. 2, 3년 전에 솔레이만이 트럭 타고 가다가 폭사됐죠. 네. 이런 거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할까요? 위에 있는 분은. 나도 언젠가. 그렇죠. 그러면 협상에서 눈치는 또 빨라요. 이렇게 문제가 생기면 조용합니다 또. 한마디씩은 하죠. 명분이 그렇네요. 있으니까. 그리고 조용하죠. 그리고 심지어 어제 중국에서 왕이 외교부장인가요? 그분 지금 중동으로 특사 보낸다는 거잖아요. 어떻게든 좀 화해시키고 네, 해봐야 네. 되니까. 이거 이미 게임 끝난 겁니다. 지렛 때는 이미 기울어진 거예요. 그렇게 되면 북미 정상회담을 하든 중미 정상회담을 하든 이 회담의 양상이 어떻게 흘러가겠습니까? 끝까지 한번 해보자. 나는 뭐 이렇게 될까요? 비교적 순탄하게 끝나버릴 수도 있다. 이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미 이제 좀 한 발 앞서서 선전포고를 한 걸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미국에서. 그런 수가 놓여 있다니 좀 그렇기 놀라운. 때문에 네. 생각보다 미국 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또는 파급 효과라든가 이번 기업의 파급 효과 그렇게 크지 않을 거다. 단기에 끝낼 거다. 유일하게 올해 제가 보고 있는 큼지막한 경제 펀더멘털 관점에서의 리스크는 물가 상승이 한번 somewhere 오늘 언제 한번 분명히 튀지 않을까 하는 생각 정도 하고 있고 이번 유가로 인해서의 그게가 물가 상승은 아니고요. 아니에요. 예, 그게 아니고요. 예, 이유라면 관세겠죠. 관세 때문이었고 그리고 또 하나는 조금 단기적으로 그렇게 큰 파장은 없겠지만 그래도 영향이 있을 만한 이슈가 이제 3호 대출 시장. 지금 여기서 막 제이미 다이먼이 표현했던 것처럼 바퀴벌레들이 톡톡 튀어나오고 있잖아요. 네. 요 정도 한 2가지 보고 있는데 이분 뭐 물가는 워낙 장기 이슈니까 차치하고라도 최근에 이제 3호 대출 시장 때문에 막 이렇게 우려들이 많은데 3호 대출 시장, 프라이빗 대 시장의 글로벌 총 사이즈가 1.5조 달러라고 합니다. 이게 1조 5조 달러면 굉장히 커 보이죠. 네. 그런데 미국 GDP가 32조 달러고요. 우리나라의 거의 한 16배, 17배니까 시가총액을 보면 60조 달러예요.
그리고 또 하나 한 3년 전에 2022년도에 고금리를 막 올리니까 부동산이 또 안 좋아졌겠죠. 그때 상업용 부동산 위기 한참 우리 막 네, 했던 네. 기억나세요? 지금 상업용 부동산 얘기 나옵니까? 잠잠하죠. 이미 다 소화가 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 3호 부동산 규모가 얼마나 크겠습니까? 부동산이. 3호 대출하고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커요. 그런 이슈도 소화해내는 경제입니다. 그리고 또 정책적으로 아주 정교한 정책을 펴는 나라고 우리가 가끔 망각을 하는데 민간 부분의 경쟁력, 다시 말하면 민간 부분의 다이나미스가 굉장히 살아있는 나라예요, 미국은. 그래서 저는 믿어 의심치 않고 있습니다. 우리 대표님이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니까 그러면 다시 한번 미국으로 눈을 좀 돌려봐야 되나 이런 그렇죠. 생각이 드는데 사실 많은 투자자분들이 국내 증시로 좀 돌아왔던 건 사실입니다. 특히나 이제 서학개미들이 미국을 보다가 이렇게 수익률이 좋아? 뭐 왜냐면 말씀해 주셨잖아요. 코스피가 한 달 만에 지수가 1000이 올랐어요. 아니 1년 동안 150% 상승했다니까요. 그러니까요. 이게 이제 말도 안 되는 수준으로 상승을 했는데 이런 이제 서학개미들이 다시 이제 발을 좀 옮겨야 되나 하는 생각이 드는 시점이 바로 지금일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어떤 양상이나 의사 판단할 때 외람된 표현이지만 흑백 논리는 의미 없다고 봐요. 여기가 좋으니까 이리 쭉 갔다가 여기가 빠지니까 다 뺐다가 이거는 결코 도움 안 되고요. 네. 우리가 투자라고 할 때는 투기를 할 건지 투자를 할 건지는 개인의 몫이라고 봅니다. 투자를 하는 지향하는 사람으로서 투자를 한다고 할 때는 상시에 적당한 수익률을 완만하게 꾸준하게 내는 투자 전략을 가지고 거기에 맞는 투자 실행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해요. 네. 그런 면에서 아까 모두에도 강조드렸지만 자산 배분의 중요성은 제 말씀이 아니고요. 그 지난 80몇 년도인가 그 석학들이 정리를 쭉 포트폴리오 그 교수님들이 정리를 딱 해서 발표한 보고서를 보니까 포트폴리오 수익률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3가지 요소가 있어요. 스탁 셀렉션, 종목 선택을 얼마나 잘하느냐, 그리고 쌀 때 들어가서 비싸게 파느냐, 마켓 타이밍, 그리고 자산 배분. 뭐가 제일 기여도가 높을 것 같아요, 포트폴리오 수익률에? 저는 마켓 타이밍. 자산 배분이 88% 이상입니다. 아, 그래요.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왜냐? 늘 일시적 상승만 하면 종목 선정이 제일 중요하겠죠. 이런 오류들을 보매요.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워낙 이 주가라는 게 올라갈 때 막 너무 갔다가 또 빠질 때 사조금씩 빠지고 이러니까. 근데 이 주가가 일직선 상승한 것처럼 보이지만 1년 동안을 보면 얼마가 상승했어. 근데 쭉 확대해서 들어가 보면 분기, 한 달, 뭐 일주일, 하루를 딱 들어가 보면 모든 주가라는 건 등락을 반복합니다. 네. 이러니까 올라갈 때가 있지만 빠질 때도 분명히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산 배분이 중요한 거예요. 자산 배분이라고 하니까 막 넣다 뺐다를 해라. 이거는 트레이딩이고요. 자산 배분이라고 하는 거는 적당한 국면이 바뀔 때나 필요할 때 정기적으로 하든지 그 비중을 적당히 조절해 주면서 진짜 중요한 건 시장이 국면이 굉장히 다양하게 펼쳐질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국면별로 어떤 아이는 좋을 거고 어떤 아이는 좀 안 좋겠지만 또 어떤 아이는 뭐 뉴트럴하게 영향을 미칠 것이고 이런 것들을 비중에 따라서 자기가 판단하는 앞으로 펼쳐질 시장 상황에 따라서 적당히 전략적으로 배합을 하는 이게 자산비니까 사실 어려운 작업이긴 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지향을 해야죠. 그래야 1년에 똑같은 20%를 달성한다고 할 때 뭐 제가 자꾸 우리나라 비교해서 좀 죄송하지만 이렇게 올랐다가 마이너스 이렇게 갔다가 20%를 차지하는 포트폴리오를 가져갈 거냐 아니면 완만하게 20%를 달성할 거냐 이건 개인의 몫이죠. 저는 후자를 택하고 있어요. 저희 네. 포트폴리오도 그렇고. 그래서 뭐 좀 돌아왔는데 한국을 다시 돌아가서 해야 되냐? 한국이 빠졌으니까 미국을 또 다 가야 되냐? 이게 아니라 뭐 3분의 1이든 3분의 2든 그거는 개인의 몫입니다. 역시. 이렇게 항상 배분을 해서 함께 가져가는 전략을 가져가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 우리나라가 GDP 1.95조 달러 중에 GDP 산식을 보면요. 소비, 투자, 정부지출, 수출 빼기 수입이에요. 소비, 투자, 정부지출 빼고 수입과 수출을 두 개 합치지 않습니까? GDP의 90% 이상입니다. 해외 의존도가 굉장히 높아요. 그러면 당연히 투자도 해외에다 해야죠. 일정 부분을. 그거 당연한 명제입니다. 이거는. 그런 면에서 늘상 항상 배분을 해야 되는 거는 굉장히 중요하고 거기에 또 아까 부산물 우리가 앞에서 다뤘던 환율 효과라는 게 분명히 있으니까요. 뭐그 정도 말씀을 드릴 수 있죠. 좋습니다. 시장을 보시면서 저희 머니스코프도 항상 챙겨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이번 중동 전쟁 아직도 이제 뭐 끝날 시기를 저희가 점치긴 좀 이를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여파가 글로벌 경제에 어느 정도의 영향을 미칠 수 있을지 그리고 그 안에서 가장 핵심적으로 주목해야 되는 포인트 어떤 게 있는지 짚어주시죠. 가장 첫 번째 포인트는 전쟁이 어느 정도 이제 언제 소강 상태로 갈지에 대한 지표는 사실 없죠. 저는 유가라고 봐요.
그런 면에서 제가 아까도 좀 성급하다 싶으실 정도로 어제가 저점이라고 단정 비슷하게 말씀드린 이유가 어제 유가 상승폭이 확 줄어들어서 지금 1%대로 확 줄었습니다. 그러니까요. 프리마켓에도 지금 1% 정도 올라가고 있어요. 네. 그래서 지금 75불, 76불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저는 미리 사실 기름을 좀 넣었거든요. 잘하셔. 저도 기름값 넣었어요. 오를까 봐. 네. 그런데 중동이 제일 중요한 이슈는 제가 세 번째 강조 유가잖아요. 그런 만큼 유가가 올라가다가 꺾이거나 상승폭 자체가 되튀는 폭 자체가 딱 젖어들면 이게 시장에서 그만큼 일단은 최악의 국면은 지났다고 판단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어제 국면이 저는 저점이라고 보고 있어요. 그리고 말씀이 나온 김에 제가 짧지만 30 몇 년 시장을 봐온 사람 입장에서 볼 때 이 WTI 기준으로 서부 텍사스산 기준으로 65불에서 85불 정도가 글로벌 유가의 평균 밴드 정도 돼요. 아직 그 한 평균 중간 수준밖에 안 됩니다. 근데 밴드가 좀 큰데요? 당연히 제가 맞출 수는 없잖아요. 아니, 전 세계에서 네. 전 세계에서 원유를 채굴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죠. 굉장히 제일 쉬운 사막에서 파기만 하면 나오는 거. 배럴당 그 BEP가 한 10불에서 15불 됩니다. 등등등 저 먼 바다에서 굉장히 비용 많이 써가면서 하는 거. 네. 이게 배럴당 한 50에서 60불 된다고 그래요. 이거 밴드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지 정확히 정해진 게 아니니까. 네. 더 어려운 게 얼어붙은 땅, 러시아 같은데 거기서 다 깨뜨려 가지고 하는 거. 동토에서. 동토에 네. 그게 뭐 한 60불 뭐 남짓한 그러니까 이걸 딱 평균하면 BEP 자체가 55불에서 60불 돼요. 그러면 배송비도 있을 것이고 프리미엄도 있을 그렇죠. 것이고 돈도 벌어야 되고 회사들이 그거 합치니까 그게 65불에서 한 85불 제 개인 견해가 그렇습니다. 중요한 건 지금 75불이 딱 그 중간이잖아요. 네. 이게 무슨 문제가 되느냐는 거죠. 그 정도 생각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전쟁이 전 세계 경제 내지는 다른 분야로 얼마만큼 영향을 미칠 거냐? 글쎄요. 경제 영향은 저는 미미할 거라고 보고 있고 아까 제가 이제 지정한 몇 개 포인트 했던 것처럼 오히려 이 전쟁이 단기적으로 빨리 끝나버리면 전 세계 지정학적인 변동성 내지는 불확실성은 큰 불확실성 하나가 해소되는 겁니다. 그걸 미리 보고 미리 포지션을 잡을 생각을 하셔야죠. 여기서 이게 언제 끝나 이게 뭐가 중요합니까? 이 큰 흐름 때문에 내가 갖고 갈 포지션 또는 관심 있는 분야, 주식, 테마가 어떻게 움직일지가 더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그런 면에서 보면 이 다극체제가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자꾸 이게 정치 얘기를 하는데 중요하니까 다극체제가 되면 변동성이 더 많아요. 불확실성이 더 높아지기 마련이고 왜냐하면 서로 잘났다고 다들 막 의령되니까 네. 과거 한 몇십 년 전후 한 반세기 동안 굉장히 역사 이래로 평온한 시기였습니다. 가장 힘센 애 하나가 꽉 눌러주니까 그게 미국이거든요. 네. 근데 이제 국면이 바뀌긴 했지만 트럼프라는 특이한 사람이 나와서 그 역할을 다시 하겠다는 거예요 지금. 이것도 해석이 분분하긴 하지만 어쨌건 서방구의 지배력을 확보하기로 했잖아요 다시. 그러면 지금 중국 잡자고 해서 때리고 있고 지금 현재까지만 보면 중국도 그렇고 고개 숙이는 약간 느낌. 그러면 오히려 평온한 시기가 올 거다라는 해석을 하고 있고 이걸 증시나 경제적으로 대입을 해보면 마이너스보다는 플러스가 더 크지 않을까요? 이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앞으로 저희는 더 긍정적인 부분에 초점을 두고 투자 전략을 세워보는 게 무엇보다 그러셔도 중요할 무방하지 것 않을까 같습니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네, 좋네요. 자, 시장 긴급 진단 오늘 이춘광 대표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